네, 끝내주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발표한 한미 조인트 팩트 시트, 그 중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원자력 잠수함, 또 핵 잠수함, 이것이 과연 현실이 될 것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우리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인도태평양 연구센터의 이 젊은 인재 우리 김승환 우리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국 정부는 핵잠 시대가 개막했다. 농축 재처리의 길을 열었다라고 발표했고요. 미국은 논의를 진전시킨다. 라는 정도의 매우 절제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쟁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경제적 가치와 외교적 안보적 가치는 뭐가 있나요? 우리 김승환 연구원이 정리한다면. 네, 이제 제가 보기엔 경제적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하나오션도 그렇고 HT 현대중업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주요 조선업 회사들이 이 잠수함에 있어서는 되게 엄청난 그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제시에 따르면은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게 되면은 고용 효과는 3,000명 그리고 최대 10년 동안 최대 20조 원의 경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스가를 통해서 이 조선 그 업에 있는 회사들이 만약 그 공급망에 기여를 하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디젤 잠수함의 건조 능력의 노하우를 더 배우게 된다면 어쩌면 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외교안보적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자막 능력도 그렇고 속도도 그렇고 사실 디젤 잠수함에 비하면 훨씬 더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디젤 잠수함은 배터리를 운영하기 때문에 2주 3주마다 이제 충전을 위해서 부상을 해야 되는 이제 단점이 있고요.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이제 원자로 계속 가동이 되기 때문에 이 이론적으로는 사실 무제한 자막도 가능을 하고요.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그 작전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속도도 사실 디젤 잠수함은 시속 11km, 15km 정도 되는데요. 근데 핵추진 잠수함은 37km, 47km, 거의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구 한 바퀴 돌면은 이제 디젤 잠수함은 대충 한 140일. 하지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지구 한 바퀴를 약 40일 안으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속력과 이 기동성으로 차이는 결국 이 전장 커버리지를 확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근해가 아닌 원해 작전도 펼칠 수 있고 동시에 이제 억지력도 제공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북한에 이제 SLBM 탑재한 잠수함이 있다면 그거를 이제 속도와 자망 기술을 사용해서 추적을 할 수 있고 그걸 먼저 킬체인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작전들을 통해서 미리 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겸비했다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그 원자력 잠수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원자력 잠수함에 대해서 한국 발표와 미국 패트시트 발표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구가 다른 이유를 우리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우리 이정윤 우리 교수님. 네, 저는 이제 다른 전략적인 측면이나 운용 뭐 이런 걸 떠나서 이제 기술자로서 이제 원자로 설계를 해봤기 때문에 네네. 그 관점에서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그 원자로 설계 능력이 경수로 기술 이전 받은 코드를 써야 됩니다. 근데 그 코드가 라이브러리가 4.5% 농축도를 가진 경수로 원자로에 국한돼 있어요. 그래서 코드를 확장해서 19.5% 농축도를 갖고 있는 지금 이제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이죠. 헤일유라고 하는 그 연료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일단 라이브러리 맞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엑스트라폴레이션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나라가 그거를 설계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설계적인 뭐랄까요 기교나 방법론을 동원해서 그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설계 코드가 검증이 안 되는 거죠. 네. 4.5% 농축된 기존 경수로 또는 SMR 그런 원자로 설계에는 적용이 가능하지만 이걸 19.5%로 농축도가 높아지면 좀 달라집니다. 그 안에 핵 자료라든가 성상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맞춰보기 위해서 잘라가지고
성상 테스트도 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해결료가 나오면 그 자체도 사실상 금지돼 있어요. 우리가 해결료를 깰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 핵 비확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오염수 배출시킬 때 그 나라에서 그 핵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한 적이 있어요.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핵종들이 어떤 것들이 어느 정도 양을 가지고 있느냐를 분석을 한 적이 있어요. 일본에서 이렇게 내놨고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기술원에서 그걸 또 평가를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데이터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라이브러리가 코드에 있는 라이브러리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목수 해결료라고 혼합 산화물인데 그건 재처리 플루토늄 해결료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제 재처리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목수 해결료 그런 게 습식으로 한 건데 우리는 지금 파이로를 하기 때문에 고속로를 써야 됩니다. 일본은 이제 경수로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서로 안 맞는 이유가 우리가 갖고 있는 해석 코드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경수로에서 원자로 설계하고 SMR 설계하는 코드는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19.5% 농축도를 갖고 있는 해일류, 핵연료를 적용했을 때는 우리가 사용하는 코드를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검증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깨서 검증해 볼 수도 없고 거기서 열이 얼마가 나오는지 또 농축도가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중성자 밀도라든가 거기에 이제 뭐 임계도라든가 그다음에 열이 물에 전달이 되는 그런 열수력적인 현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디파인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 군사 기밀입니다. 미국에서 해결료를 줘도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고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자로 설계를 어떻게 사이징을 할 거고 거기에 펌프를 어느 정도 용량을 적용할 건지 그다음에 원자로 사이즈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 이게 안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기본 데이터를 주지 않으면 해결료만 줘서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코스 호주에 들어간 거 호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도 실드 리액터입니다. 그러니까 원자로가 볼트가 없어요. 그냥 다 용접돼 가지고 해결료만 딱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예 바깥에서 열어보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그 원자로 형태가 호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군사기밀인데 군사기밀 등급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컨피덴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로는 기술적 문제에서 경수로로 우리가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5%, 19.5%의 농축을 하려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술적 코드 이게 약하다는 점, 그죠? 설계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월성은 우리가 지금 중수로로 돼 있지 않나요? 예, 중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월성에서 나오는 거를 하면 안 되나요? 월성에서 나오는 거는 거기는 이제 천연 우라늄 쓰기 때문에 0.67% 농도입니다. 네. 우라늄이. 그래서 그거는 저 경수라고도 비교할 수 없고 네. 더 낮은 농도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결국은 미국의 법과 핵 비핵산 부분에서 어려움의 장애가 있다. 예. 그럼 결국은 그 호주가 가졌던 정도의 잠수함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건가요? 그 정도가 일단 미국이 해줄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필라델피아에서 지어라 하고 얘기를 한 게 바로 그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필라델피아에서 지으라고 한 이유가 호주와 같은 것을 주겠다. 예. 그 호주는 같은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호주는 이제 그 미국에서 상하던 중고선 그게 한 2대가 가고 나머지 이제 새 거로 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볼 때 쉽야드를 다시 구성을 해야 돼요. 그게 완전 군사 비밀 지역이기 때문에 새로 구축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필라델피아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축해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호주는 중고가 들어가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운용 능력도 사실 운전하다 보면 원자로의 어떤 특성들이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군사기밀이에요. 다 군사기밀이겠네요. 네. 그러니까 오코스도 스톱된 거예요 지금. 의회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라델피아에서 제작하되 원자로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해결료는 미국에서 공급하고
우리는 선체를 구성하는 그런 상태로 가는데 운전도 결국은 미국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NNPI라고 그래가지고 뉴클리어 네이블 그저 프로펄전 인포메이션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최고 군사 기밀입니다. 핵잠 운영하는 경험이나 능력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제한되고 그러면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핵잠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것이 풀어야 될 과제인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물론 핵잠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는 알겠는데 그런 군사적인 허들이 있다는 거죠. 기밀적인 거. 한국 들어왔을 때는 그럼 누가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한국이 운영할 것이냐 미국이 운영할 것이냐 아 이거 우리 건데 우리한테 줬지 않느냐 그럼 우리가 운영하겠다. 그럼 그건 더 군사 기밀이에요. 운영하는 그 자체가. 그러면 군사 그 전자권 전시작전권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죠. 우리가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 문제도 풀어야 될 거고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일단 돈 버는 쪽으로 가자. 알겠습니다. 네.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 이게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걸 건설하는, 만드는 거, 운영하는 거, 이 모든 과정에서의 군사보안 문제하고 미국의 결국은 동의 또는 허락 이것이 가장 큰 허들이겠네요, 그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필라 10야드에서 제작을 하라 한 거는 엄청나게 진전인 거예요. 네. 필리조선 하나조선에서 인수한 예, 거기서 하라는 것도 큰 진전이다. 예. 아예 촉수 언급입니다, 사실. 예. 아예 말도 못 꺼내는 얘기인데. 예, 예.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엄청난 일을 하신 겁니다, 사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그 김 연구원이니까 또 한국에서는 보면은 한국이 건조한다. 핵잠 시대의 개막이다. 농축 제철이 권한을 확보했다. 길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 조인트 팩트 시트만 봐도 이 한국과 미국 사이에 뭔가 그 톤이라던가 이런 그 범위나 구체성이 사실 조금 다른 게 저도 느껴지긴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제 그게 뭐 동맹 구조나 아니면 국내 정치적 이유로도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한국 정부는 일단 이번 협상에 대해서 뭐 핵잠 시대가 뭐 개막을 했다. 그리고 뭐 사실상 협력의 큰 틀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사실 상대적으로 진전된 메시지를 보여주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고 확보하는 게 사실 여야 상관없이 오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아산정치연구원의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의 70% 이상이 이제 그 핵 무장을 찬성한다 이런 조사도 있듯이 국민적 여론도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도 많았고 그래서 자주국방이라던가 그런 핵심 국방 정책에 있어서도 이 이재명 정부는 뭔가 현실적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프레임을 씌워서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미국에서는 아마 이거를 약간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 같은 저는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이기는 사실 트럼프가 말을 하면은 톱다운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인데 근데 이 자기가 트루 소셜에서 발표했을 때 사실 그 승인이 거의 하루 이틀 만에 이제 발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내부적으로 정부 부처들이나 유관기관들이나 이런 내부 규제라든가 이런 거 아무 검토 없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뜻은 이 부처 내에서 그리고 대통령과 함께 조정을 통해서 최소 공통 분모인 지지한다, 협력한다는 메시지를 어느 정도 그런 문구만 남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 두 해석 차이 때문에 저는 이제 미국에서는 이거를 협상 개시의 선언 아니면 이제 동맹 조정이나 장기적 기술에 대해 검토의 시작 이렇게 선언하는 것 같고요. 이재명 정부는 뭔가 이걸 이제 결과 발표의 의미를 두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는 지향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그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전문가들 아예 불가능한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필리조선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라는 얘기 자체는 거대한 진전이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협상을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떤가요? 미국 법 체계로 보면 어떤가요? 미국 법 체계상으로 보면 일단 어마어마한 그 허들이 있습니다. 네. 군사 비밀이기 때문에 탑 시큐리티라고 하는 그거보다 한 단계 위에 리스트릭트 데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핵잠수함 관련된 정보는 법으로 정해진 아주 극소수만 접근할 수 있어요. 아, 대통령도 못 이 봅니다. 핵 문제에 관해서는 예.
그 보안 규정이 굉장히 높고 대통령도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다. 못 봅니다. 그건 어떤 법인가요? 그게 네이블 리액터 라는 조직이 운영하는 그 법이 따로 있습니다. 아. 미국 NRC의 그 규정하고 네. 완전히 분리된 별도의 군사 그 보안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규정의 최고 그 컨트롤은 어디서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해군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그 우리 원자력 문제는 그 DOE 에너지부가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거는 그 해군이 직접 네이블 리액터라고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 이거를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도 하고 제작도 하고 거기서 그냥 완전 별동부대입니다. 네. 원자로에 대해서는. 원자로에 대해서는 김성환 연구원님은 그 농축 제철을 왜 미국 그 법 체계에서 이렇게 강하게 제한될까요? 뭐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는 있는데. 뭐 일단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제 제철이라는 게 사실 민감한 문제인 게 미국으로서는 제철을 하게 되면 그 플루토늄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플루토늄이 사실 핵무장까지 갈 수 있는 원료 중 하나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이거를 군사화에 직결된 수준이라고 봐서 그거에 대해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요. 근데 또 이제 정책 위반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의회에 있는 의원들이 대부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는 핵 비확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핵 비확산화도 되게 많고,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 내 에너지부나 아니면 뭐 국무부 내에서도 그 핵 비확산과 관련된 규제 부서가 입김이 되게 셉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 저희가 그 조인트 팩트 시트를 타결하기 전에 에너지부에서 사실 딴지를 걸었다 뭐 이런 보도가 있다시피 에너지부 내에서 규제 부서가 되게 입김이 세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외교 정책입니다. 외교 정책에 있어서 사실 미국의 주 목적은 이 핵 비확산의 도미노 현상을 방지하자, 이게 가장 큰 이제 목표인데요. 핵 비확산 도미노라는 게 한 나라가 이 핵에 대해서 제철이나 농축 권한을 갖게 되면 다른 나라들이나 동맹국들도 이걸 원하게 될 것이다. 그럼 결국 도미노 현상처럼 그 핵 비확산의 논리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게 이제 이 미국 국무부 내에서 우려하는 점이고요. 그래서 결국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면 거기에 있는 미국의 적국들이나 아니면 비국가 단체들, 테러 단체들도 이 기술을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동맹국들 갖게 되면은 대만이라던가 일본이라던가 다른 동맹국들도 그 더 넘어선 수준의 핵 역량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런 걱정하게 되는 거죠. 우리 그 이정윤 교수는 이 사실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 안에는 그 미묘한 지점이 있잖아요. 이게 핵잠과 농축 제철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말하기 힘든 부분도 있는데 이 평화적인 부분하고 있는데 이런 걸 미국에서는 한국의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게 197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7년. 예,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김신조 일당 내려오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만들려고 코제마라고 하는 프랑스 기업하고 협약을 해서 제철이 설비를 추진하고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당시 김신조 여기 청와대까지 쳐들어왔었죠. 쳐들어왔었죠. 네. 그래가지고 군사적인 위기를 생각해서 그래서 그 제철이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포드 대통령하고 카터 대통령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프랑스도 원자력 기술이 발달돼 있으니까 거긴 제철이 하죠. 프랑스랑 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 그랬더니 비밀리에 했는데 그게 들켜가지고 78년에 강력하게 카터 대통령이 압력을 해서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카터 대통령이 법을 만든 게 NNPA예요. 그러니까 핵 확산 금지법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의하면 제철이도 금지. 예? 그러니까 미국도 안 해요. 못 해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이거 제철이 해봤자 경제성, 안전성 아무것도 안 나오고 핵 비확산성만 있다. 그래서 도움이 안 된다. 그래 미국도 중간 저장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핵연료를 제철이 안 합니다. 근데 프랑스는 제철이해서 몇 개 원자로에 대해서 한 10% 정도 목수 핵연료라는 걸 집어넣습니다. 근데 일본도 그걸 따라가지고 제철을 해서 경술에 집어넣겠다. 그래 부피를 줄인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부피가 늘어납니다. 그거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들어갔다 나오면 열이 2배 이상 나옵니다. 그러면 그 처분장 사이즈가 2배가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완전히 잘못된 얘기고요. 그래서 그 제철이 자체가 한국은 의심국가예요.
그때 이후로.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케네디 그 센터 가가지고 하버드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1년 안에 핵무기 만들 수 있다 그래. 그걸로 올해 1월달에 훈장 받았잖아요. 민간국가. 예, 지정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민간국가 지정까지 받았는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제철이가 미국이 어떤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우리가 재활용을 위해서 핵연료를 재활용을 위해서 우리 너무 많다 핵연료가 재활용을 위해서 우리가 저기 제철을 해야 되겠으니까 우리한테 기술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저 트럼프 대통령 뭐라 그래 생각을 할까요? 아 제철에는 경제성 안정성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환경만 해치고 처분장도 골치 아파지는데 저걸 하겠다는 거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군사용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자꾸 의심하고 있는데 거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제철이 그 농추 이런 방법 없이 그냥 가버렸잖아요. 그 대신에 그 저기 핵 잠수함은 그래도 필라델피아 잠수함 그 기지에서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워낙 자기네들 급하니까 그거는 이제 만들어 달라 이러고 간 거죠. 근데 제철이 농축은 우리한테 절대로 줄 수 없는 게 우리가 이거를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신뢰를 줘야 돼요. 그런데 윤석열 씨는 미국 가가지고서 1년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민간 국가로 지정되면 결국은 경제 외교적인 타격을 대형 사고를 쳐놓은 거네 그러면. 그렇죠. 그거를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걸 상당히 지금 되돌려 놓고 이번에 그 한미 무역 협상에서 아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10년, 20년 완전히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그 가능성까지 지금 확보를 할까 앞으로 더 구체적인 협상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유리한 걸 빼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제철이는 얘기 안 하는 게 좋았습니다. 농축까지도. 네. 참 이게 한국과 미들 사이에 허들이 많네요, 그죠? 이 기술 취약점을 분석해 보면 어떤가요, 우리 김선 박사? 이제 제가 보기엔 기술 취약점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운영 체계나 이런 거에 있어서 약간의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사실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저는 생각하기에는 사실 오커스의 관점을 보면은 그게 마냥 꼭 불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좀 거시적으로 보고 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제 예를 들면은 그 미국의 원자력법이 있는데요. 그 원자력법 안에 보면은 그 이제 91조하고 144조 그 조항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근거로 오커스가 의회에서 사실 2024년에 그 허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거기서 보면은 군사용 원자론 및 핵물질 그리고 군사용 이용시설의 연구개발 생산 사용을 위해 원료 물질이나 그런 기술에 대해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한다라는 이제 조항이 있습니다. 그걸 144조를 보면은 이제 2조에 보면 군사용 원자로 관련 제한 데이터 이제 restricted data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 대통령이 이 협력이 공동방위와 안보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이 할 시에는 이거에 대해서는 면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수출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이 조항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오커스 때 활용을 해서 호주가 이제 그 기술을 받겠다라는 걸 이제 의회에서 받은 건데 동시에 그 이제 123조 보면은 그 123조 안에 여러 개의 규제가 있습니다. 113처럼. 근데 그 협정에 대해서 대통령이 면제를 한다면 결국은 이 여기에 면제 조건 중에 하나가 미국의 비핵 확산 목표 달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공동 방위와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 판단한 경우 이 요구 사항도 대통령의 면제를 할 수 있다. 단 이건 이제 의회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봤던 거는 이 144조와 123제 면제 조항을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가 이 Common Defense와 Security 그러니까 즉 공동 방위와 안보 이 계속 이 얘기 나오는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미국의 어떻게 인도태평양 영내에 기여를 할 수 있을지 특히 이 핵추진 잠수함을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지라는 거를 계속 피력을 한다면 오커스처럼 어쩌면은 그 운영 체계라던가 기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오커스처럼 빌려올 수 있지 않을까 미국한테 그렇게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포인트 같네요. 그 124조 부분에서 공동 방위와 안보에 기여한다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 단 이제 의회 승인이 있어야 되긴 승인이 있어야 되는 하지만 거. 네.
그 부분을 잘 파고들면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네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예,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 오코스도 이제 법을 개정하면서 그 승인을 해줬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의회가 지금 고민 중인 거는 군사 기밀이 넘어가는 거예요. 하려다 보니까 거기서 지금 고민을 하면서 승인을 못 해주고 있는 거고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관점에서는 국익을 최대한으로 가져가는 방향으로 가져가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할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미국의 공동 방위와 안보에 우리가 함께 파트너다. 이걸 신뢰를 높이고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이걸 가지고 무기를 만들겠다. 이러한 부분에 불필요한 일들은 안 하는 게 좋을 거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씩 원자력 잠수함에 우리가 적어도 호주 수준 플러스 알파 이렇게 이제 진전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아까 우리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운용 가져왔다고 쳐더라도 운용을 할 때 주로 미국이 대부분을 통제할 수 있다. 한국이 독자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각기 한번 한 말씀 해주신다면 그게 어떻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 운영을 하다 보면 원자로 출력에 따라서 이제 터빈이 어떻게 돌아가고 그것을 계속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 자체가 군사 비밀입니다. 야, 예. 그러니까 원자로 특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군사 기밀이고 미국이 그거를 통제를 하려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운영하는 거를 누가 가져갈 거냐. 그리고 그 작전 지휘를 누가 할 거냐. 이거는 분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잠수함을 갖고 있는 것 자체 뭐 그건 아주 전략 자산이니까 그건 좋은 일인데 그걸 운영을 하는 데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전작권이 우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전작권이 우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그게 있으면 우리가 이제 독자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느냐. 미국의 어떤 간섭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 그냥 분명히 보안키 갖고 탈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운영하는 방향 어디로 가는지 그걸 다 통제를 할 거고요. 거기서 얻은 군사 정보는 다 미국으로 넘어갈 거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호주, 그러니까 공동 방위와 공동의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신뢰를 얻는다. 그래서 호주 정도의 수준과 플러스 알파를 얻어낸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호주보다는 우리가 유리한 조건입니다. 어때서 그렇습니까? 어떤 오코스 동맹이라는 거는 안 돼 있지만 호주는 제작 능력이 없어요. 아하, 그다음- 호주가 제작 능력이 없구나. 예, 예산도 거기 지금 버거워요. 왜 그러냐면 이게 30년 동안 운영하는 비용이 제작 비용까지 총 비용이 300조 원이 넘어요. 몇 대예요? 5대. 5대가 한 조인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쉬러 가고 뭐 돌고 좀 대기하고 이런 거 다 고려서 그렇거든요. 5대가 10년, 30년. 30년, 그러니까 하나 이제 운용되는 게 30년 되니까. 예, 30년 동안 거기는 90% 이상의 농축도 우라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300조. 30년 동안 가동을 하는 거예요. 예, 30년 동안 300조면 매년 10조 들어가는 거네요. 예, 매년 10조 들어갑니다. 그 운영 비용이 우리나라 국방비 20%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호주에서 의회에서 그걸 검토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적으로 잘 고민을 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차피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핵 방어를 해주기로 했잖아요. 우선.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영권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도 어느 정도로는 이해가 되는 게 왜냐면 이제 오커스 예를 들자면 호주에서 2023년에 비슷한 그 우려가 있었습니다. 과연 미국이 핵잠수함을 준다면 그 운영은 누가 할 것인가라는 논쟁이 한 장 있었는데 2003년에 그 호주 알버니 총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호주가 아무리 미국 핵잠수함을 받아도 결국 운영은 우리나라 할 것이다. 우리가 자주권이 있기 때문에 자주권 국방을 사용해서 우리가 운영할 거다 이렇게 선언을 했지만은 얼마 후에 이제 기자회견에서 이제 그 국방부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아무리 총리가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한 번에 그 기술을 다 받고 운영하는데 아직 호주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쉽진 않다. 그러므로 미국의 정비사나 운용사가 핵잠수함 내에서 상주하는 방안은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커스가 운영권을 줄 수는 있지만 그 내에서도 또 어느 정도의 또 한계가 있는 거죠. 호주도.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우리나라도 운영 체계라던가 미국과 협의할 때 그런 걸 얘기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훨씬 유리한 입장입니다. 운영이든 정비든 제작이든 모든 측면에서. 그런데 이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미국에 가능한 많이 제작을 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우리 국익 차원에서도 유리하고, 뭐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제작할 수도 있는 거고, 군사 기밀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상당히 그 경제적으로 유리해지는, 그건 이제 구축함이나 선박까지 다 해줄 수 있는 거고 정비까지 또 해줄 수 있는, 그럼 엄청나게 큰 시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공략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우리가 제철이하고 농축하고 우리가 저 핵잠수함 우리가 운영해야 돼, 여기에 강박관념을 가지고 들어갈 필요는 없다. 우리 실리를 취할 때가 됐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이제 핵잠수함에 있어서 실리를 챙기는 건 저도 중요하다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핵잠수함도 핵잠수함이지만 그건 이제 군사적 문제로 좀 바라보고, 그냥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우라늄 농축이나 재처리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분리를 시켜야 사실 미국도 우리가 그 핵물질을 군수용 쓰지 않을 거라는 거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고, 동시에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바라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충분히 이익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는 저가 충분히 미국한테 설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이미 미국은 현재 우라늄의 공급망에 대해서 문제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우라늄에 있어서 대략 32%를 이제 러시아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요. 상원 의원들이 이제 그거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쓰는 목적이긴 하지만은 러시아에서 수입해오는 우라늄에 대해서 금수 조치하는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 5월에 통과를 했고, 얼마 전에는 우라늄을 전략광물로 사용하는 이제 법안이 또 발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상 이 법안 내에서 이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2028년까지 러시아산 수입은 계속 하되 28년 이후에는 이제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서 아니면 자국 내에 있는 공급망을 통해서 우라늄을 농축하던가 아니면 우라늄을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도 현재 우라늄 공급망이 불안정하고, 동시에 우리나라도 러시아의 우라늄을 34% 정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을 보면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라늄 공급망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협력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한미 원자 협정 개정을 한다면 거기서 우리나라가 자체 농축 시설을 갖추게 해달라고 미국이 설득을 하면 미국에 대한 저농축 우라늄이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고순도 저농축 그 연료에 대해서 우리가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득할 수 있고, 동시에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러시아 공급망 의존도를 줄일 테니, 그리고 미국의 공급망에서 우리가 합류를 할 수 있으니 이거를 미국의 전략적 방향에 보조 맞추는 신호를 준다면, 제가 보기에는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한미 공동 프로젝트라던가 아니면은 그 우라늄에 대한 오프테이크 계약이라던가 원전 기술 공동 개발, 이런 목적에 있어서는 충분히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혜택 얻을 수 있다. 중요한 이제 얘기가 진전됐는데, 하나는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을 가지려면 호주보단 유리한 조건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선을 배를 만드는 기술이 있고, 그다음에 돈의 여유가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사실은 원자력 기술은 또 우리가 원천 기술은 미국이지만은 사실은 원전도 운영하고 있고 원전을 운영하는 이런 기술 자체가 사실 많다고 봐야죠. 예.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을 한미 간에 협력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고, 또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에너지 측면에서 그 이제 농축물을 과연 한국한테 제철이 농축을 줄 거냐 말 거냐, 이게 농축하게 되면 결국 핵무기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결국 못 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우리 김승환 연구원이 볼 때는 미국이 우라늄을 어차피 러시아에 수입을 하는 거니까 28년까지 이후에는 다른 방법을 찾는다고 했으면, 그 다른 방법을 과연 어디서 찾을 거냐, 프랑스에서 살 건가, 아니면은 한미 간의 공동 협력을 통해서, 그럼 이제 통제는 굉장히 강하게 하려고 하겠죠, 그죠? 미국이. 그렇게 되면은 한국으로는 원자력 협정도 개정해야 되고 상당히 진전된 나라가 되는 건데, 그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금 이제 농축이 이제 그 헤일류라고 하는 19.5% 농축 들어가는 우라늄이 지금 제일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경수로에 들어가는 4.5% 우라늄이 그게 또 그다음 중요한데 4.5% 수급이나 헤일류, 특히 헤일류는
프랑스 정도 제작을 하고요. 미국 내에서는 연간 최대 생산해봤자 900kg, 1톤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작 여력이 너무 안 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필요할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투자자가 안 나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농축을 우리는 요구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신뢰 기반으로 우리 저 그동안에 꾸준히 핵잠수함도 너희들 요구하는 거 다 만들어줄게 뭐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주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신뢰 쌓이고 그러면 최소한 농축 정도는 우리 전문가 사이에서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핵 의존도 특히 농축을 우리가 다 한다는 게 아니라 5% 해결을 우리가 다 한다는 게 아니라 30% 정도 우리가 캐파를 가지면 그래도 혹시 비상시에 자체 제작해서 공급하는 그런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겠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평화적으로 이용하겠다. 예.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고 저도 봅니다. 평화적으로 이용할 거라는 걸 계속 피력을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큰 관건이 그 의회의 승인입니다. 오커스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고 아무리 대통령이 면제 조항이 있어도 그것도 의회 승인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평화적 이용하겠다는 거를 의회 내에 있는 핵 비확산론자들 그리고 유관 기관들한테 계속 설득하는 게 그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도 보고 우리가 있습니다. 이제 신뢰를 얻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핵 무장을 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갖는 여러 가지 징후들을 많이 보여왔어요. 제처리 문제도 그렇고. 근데 이제 우리가 파이로 프로세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미 공동 연구 10년 동안 해가지고 경제성 없다라고 결론이 난 거예요. 미 의회 보고서나 이런데 경제성 없다라고 나옵니다. 저도 확산만 이제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우리 계속 파이로 고집을 하고 있는데 그걸로 해결료를 재처리하면 어디다 쓸 거냐? 고속로밖에 없습니다. 그럼 고속로가 검증된 원자로가 아니거든요. 그럼 뭐하러 만드냐는 거죠. 그럼 고속로 우리가 연구 개발해서 가겠다. 이거는 완전히 그래서 그런 의구심을 자꾸 들게 만들면 이런 농축도 미국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저는 가장 좋은 게 우리가 자주권을 확보하는 건데 그러면 저기 독일의 사례를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은 탈원전으로 갔지 않습니까? 예. 이런 문제 때문에 아예 털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미국한테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핵 추진 잠수함을 이제 가지려면 나오시는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가 공동 안보 여기에 확실하게 우리가 평화에 기여한다. 두 번째는 핵무기로 이것을 갖는 이런 우리가 의심이나 이런 걸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 이제 이런 논리를 의회를 설득해야 될 텐데 그래야 이제 이 허들을 다 넘을 거 아닙니까? 미국 의회를 설득해서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을 한편으로 추진하고 호주보다 플러스 알파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제철이나 농축을 한미 간 협력을 통해서 이뤄내려면 미국 의회를 어떻게 설득해 나가야 될까요? 미국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건 결국 신뢰밖에 없습니다. 신뢰. 예, 신뢰 이상으로 확실한 줄 수 있는 게 근데 일본 같은 경우도 그 제철이 받아낼 때 산무 정책을 얘기를 했잖아요. 산무 일본이 제철을 얻어낼 때 산무 정책. 핵을 보유하지도 만들지도 뭐 들여오지도 않겠다. 핵을 만들지도 들여오지도 보유하지도 않겠다. 보유하지도 않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철을 받아온 거고. 그게 몇 년도에 받아온 그게 거예요? 68년도 아주 오래됐습니다. 오래가지고 그거를 해가지고 받아왔는데 지금 45kg이 되는 플루토늄을 고농축 플루토늄입니다. 그거를 40kg을 프랑스와 영국에 분산 배치하고 5kg는 목수 해결료 경술에 집어넣는다는 명분으로 갖고 있어요. 아주 치밀하죠. 네, 근데 미국은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어쨌든 신뢰를 주면서 이렇게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재처리한다고 로카쇼 제철 공장을 지금 27년째 계속 그냥 27번째 계속 실패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37조 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근데 그러면 그 방식으로 퓨렉스 습식 공정인데 그걸로 제처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 뭐 그냥
상상이 안 가는 금액인데요. 150조 이상 들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갈 거냐? 그래서 지금 일본은 재처리한다는 명분으로 습식 그 저장조를 엄청나게 크게 지어놨어요. 그래 발전소가 운영하려면 해결료를 둘 데가 없으니까 그걸 갖다 거기 저장하는 목적으로 쓰는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45kg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1kg라고 하면 어떤 의미를 갖는 거죠? 핵폭탄 만드는데 2, 3kg면 만듭니다 하나. 2, 3kg. 우리가 히로시마 원자 폭탄이라고 보면은 네. 그거는 어느 정도면 만드나요? 히로시마는 우라늄탄이고 예. 나가사키가 플루토늄탄이거든요. 플루토늄탄, 예. 그게 뭐 그 당시에는 저 리틀보이 뭐 이래가지고 우라늄탄이 한 8kg, 9kg, 10kg 뭐 이 정도 됐고요. 나가사키에 떨어진 거는 4, 5kg 정도 되는 걸로. 예, 그렇게 그러면 알고 나가사키에 떨어지는 거에 한 10개 이상을 만들 농축 우라늄을 갖고 있는 거네요. 아니요.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네. 45kg, 45톤입니다. 죄송합니다. 아, 예, 45톤입니다. 45톤이요? 예. 어마어마한 양을 갖고 그래가지고 있군요. 뭐 수백 개를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본은 삼부 정책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을 안심시킨 거네. 예. 그렇게 재처리를 해가지고 45톤을 어마어마한 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있다. 일본도 그래서 치밀한 나라네. 그죠? 그래 저 데드락에 딱 낀 거죠. 재처리해서 더 이상 할 방법이 없고 그럼 지진 때문에 50여 개의 원전을 다 정지를 시켰으니 이걸 쓸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25개를 재가동 들어가는 근데 호기당 2조 원을 투입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전 수명 연장하는데 지금 3천억? 그중에 또 주민들한테 이래 뿌리는 거 빼면 1,400억? 1,700억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뭐 일본하고 우리나라 환경은 좀 다르지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원전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을 좀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수환 미국 의회를 설득해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미국 외교 정책을 충분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미국 공화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대중 견제가 우선 정책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통의 안보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중 견제를 할지에 대한 전략도 확실히 있어야 되고요. 특히 핵잠수함을 사용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근해가 아닌 이제 훨씬 더 인도양이라든가 태평양까지 가야 될 수 있는 상황 때 우리나라 핵잠수함 전력들이 어떻게 미국에 기여할 수 있고 대중 견제에 얼마큼 기여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의회 외교를 할 때 단타성 로비라던가 유관기관들이 한번 가고 말는 그런 식의 외교 말고 우리나라 의원들과 유관기관들이 다 같이 한꺼번에 로비를 하는 방식으로도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미국은 중간 선거가 이제 내년 11월입니다. 이제 1년도 안 남았는데 지금 현 상황을 보면은 아직 미래지만 모르겠지만은 민주당이 그 다수당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도 공약을 해야 되지만은 민주당 의원들도 똑같이 공약을 해야 되는 중요성이 이제 우리도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양당 의원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고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국익에 맞게 설득해야 될지 그건 이제 우리 의회 외교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끝내주는 인터뷰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 그 원자력 잠수함 핵잠을 갖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재처리를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전자권을 가지느냐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결국 미국과의 신뢰를 어떻게 얻어내느냐, 그 미국 의회의 동의를 얻어내느냐 절차를 보면 그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 안보에 확실한 파트너이자 우리가 기여를 한다는 것이 좀 분명해져야 되겠고 또 하나는 그 재처리와 농축이 있을 때 평화적으로 이용한다. 그다음에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한다는 신뢰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원자력 잠수함을 이야기했고 팩트시트는 발표되었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과정은 험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을 갖고 치밀하게 우리가 준비해서 좋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 양 측면에서 희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패널 선생님 오늘 깊이 있는 설명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사이버 범죄가 워낙 기승을 부리고요. 캄보디아의 그 마음 아픈 사연들을 보면서 경찰서를 제가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에서 이 많은 사이버 범죄 이런 것들 전화 사기 이런 것 때문에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답니다. 바로 이 코난, 시티즌 코난이라는 건데요. 이 보이시 피싱 방지법 방지 앱을 만들었답니다. 시티즌 코난이라고. 그래서 절대로 외부에 전화가 오면은 앱을 깔라는 걸 깔으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송금하라는 얘기하면 절대 안 되고요. 그래서 보이싱 피싱 방지 앱 경찰청에서 만든 시티즌 코난이라는 이 앱을 깔아 놓으시면 신고하기도 편하시고 이게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사전 예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우리가 해서 부모님께 좀 깔아드리고 그래서 이 보이싱 이 피싱 이런 피해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경찰서 가서 제가 또 하나 알게 된 것은 공든탑이 무너진다라는 건데요. 이 캄보디아 저는 사건을 보면서 이 사이버 수사를 하고 통신 조회를 하고 위치 추적을 하면은 그게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구멍이 났을까? 그리고 외사 수사 업무는 왜 이렇게 약했을까라고 보니까 지난 윤석열 정권의 이 사이버 수사팀이 치안감으로 큰 조직으로 돼 있다가 이게 경무관으로 격화돼 있고 외사의 수사팀은 아주 약화돼 있다는 그런 경찰관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5년 동안 나라를 바로 세우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어지럽히기는 충분한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 이번에 원자력 잠수함 대한민국의 미래도 치밀하게 우리가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